자, 법원이, 그러니까 저번에 그 김나카무라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뭐 징용 당하고 이러신 분들 손해배상 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일본 편을 드셨던 분이고 일본한테 받은 돈이 있어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일본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된다고 했던. 근데 지금 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50일 단독 남성우 판사예요. 이번 단독이야 단독. 이분은 그 일본 기업들한테 한국 내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그리고 그걸 일본 정부에 명령을 했어요. 물론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이걸 일본이 받아가지고 한국 내 일본 기업들한테 이걸 재산 목록을 제출해라 이야기할 건 전무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판사가 판결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판사인데 김나카무라 씨하고 남성우 판사는 다른 거예요. 예, 김양호 판사. 그러니까 김양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같은 판사들끼리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조심스럽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뭐 법원의 독립 뭐 이런 이걸 명분으로 해서 서로 평가를 안 하는데 이거는 너무 원칙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호 판사가 이야기했던 게 법원은 법리에 따라서 법적 판단만 내리면 되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제관계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걸 왜 법원이 걱정하느냐. 법원은 대한민국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법에 근거해서 정확한 판단만 내려주면 된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김양호 판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건지 더 드러나는 거죠. 한일 관계는 사법부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러게 참 오지랖 넓으세요. 우리 김나카무라 씨는 본인이 외교부 장관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한일 의원문 연맹 회장이나 되는 거 아니냐. 본분을 망각하고 계셔 이분. 그러니까 김양호 판사 그 판결문 보면 블로그에 쓴 것 같아요. 아니 그 판결문에다가 쓸 말이 하나도 없다고 논리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 개인적인 의견들을 갖다가 이제 블로그에다 올린다면은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 그걸 판결문에다가 쓰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남성호 판사가 대단한 게 김양호보다 김나카무라보다 5살이나 어립니다. 근데요. 아니 근데 원래 판사가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데 찍소리 못하기 마련인데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김양호가 이상한 거죠 일단은. 아니 그렇긴 한데 워낙 이상하잖아요. 고등 법원장도 김양호를 비판할 정도면요. 얘는 그냥 또라이인 거예요. 지금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본적을 찾아봐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국가 내에서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한테 그냥 간단히 말해서 강제 일을 시켰어. 근데 그거는 회사잖아. 근데 거기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줬다고 쳐봐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판사가 그건 이미 보상받은 거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니들은 청구권 없어 이렇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받든 못하든지 간에 그건 외교의 문제, 문 대통령하고 스가가 풀 문제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저렇게 판결 내려주면 일본 입장에서는 좋죠. 땡큐지. 아, 그러니까 그게 청구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야 이게 나중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명분이라도 생겨서 더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비판할 수 있는 거리마저 없애버렸고 사실 이번 판결로 민사든 형사든 이게 다 돈에 따라 아니면 로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만연하다 보니까 판사들이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고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 이 판결을 냈던 김나카무라도 아니야. 김우 나카무라. 이 사람이 보면 이게 살아있다는 게 법적으로도 증명이 되잖아요. 청구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 판사 출신으로서 쫙 써줬던 얘기가 있잖아. 살아있는 것마저도 없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판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김나카무라는 남성우 같은 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법부 해체라는 이야기를 안 듣게 되는 거고 나는 이 김양호에 대해서 지금 탄핵하라고 지금 몇십만 넘었죠. 이거. 네, 32만 넘었어요. 탄핵하십시오. 국회가 뭐합니까? 정말로. 근데 이번 G7 갔을 때 스가가 문 대통령하고 회담을 약속해놓고 걷어찼다는 거잖아요. 독도 방어 훈련 때문에. 일본 측 독도 방어 훈련요? 지금 일본에서도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요 만평을 만면 일단 보시고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개자스가. 독도 수호훈련 나 회담 안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본 언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 만나야 되는데 의도는 뻔하거든요. 스가의 지지율은 문 대통령보다 낮아요. 지금 완전 최저. 수상된 지 얼마나 됐다고. 예. 일본 국민의 85% 이상은 올림픽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느린 백신 접종이 완전히 지지율을 떨어졌단 말이야. 이럴 때 전통적으로 안배 진삼시 아베가 했던 수법이 뭐냐면은 한국과 싸우는 거예요. 한일 무역전쟁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짓거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만나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가가 그 총리로 당선되기 전부터 말이 많았던 건데, 그러니까 스가라는 사람 자체의 그 정치 경력이 정치인보다는 관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그 자리를 안배진 삼씨한테 이제 물려받은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총리가 되다 보니까 그 총리로 이제 취임하기 전부터 그 스가가 원래 좀 낯가림이 심하고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친근하게 잘 못 지내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총리 후보에 나오질 말았어야지. 근데 욕심은 욕심이죠. 어차피 그 총리가 그 일본에서는 총리가 정치 경력이 마지막이잖아요. 뭐 총리 다음에 왜 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끝이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상으로는 총리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런 사람을 뽑은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계파에 따라서 그냥 의회에서 뽑은 거잖아요. 총리를 국민이 뽑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아놓은 일본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신입사원 해외 출장 처음 보냈을 때처럼 자기는 뭐 말 못하고 뭐 하니까 옆에서 삐쭈삐쭈삐 서 있는 게 국민들이 보기도 얼마나 위치가 창피했겠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한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었지만 뭐 중국이 나타나기 전에는 경제력으로 세계 2위 국가 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마치 철없는 막내 동생이 형한테 떼쓰는 모습이에요. 문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 해.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는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은 이런 게 있잖아. 선진국이라고 하면 세계 정상들 모여서 일본 언론도 그런 이야기거든요. 영국이 왜 한국을 초대했겠냐. 이런 어떤 그룹들 사이에 있어갖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때 이 대화를 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문 대통령은 굉장히 그 외교에서 예의가 바른 사람이에요. 문 대통령 윤건용군 따라갔잖아요. 네. 근데 보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가가 자기 나라 기자들한테 한 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가가 자기 나라 언론인들한테 한 말은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일 테니까 청와대에서 반응을 보이면 그 자체가 결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지켜주고 있거든요, 선을. 개념 충만합니다, 진짜. 근데 얘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갖고 안 만나는 모양새가 누가 봐도 속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실무진끼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스가가 틀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국의 프레스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그러니까 찾아왔다는 그 워딩 자체가 진짜 무슨 자기가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국민들한테는 이야기를 해놓고 밖에서는 쭈삣쭈삣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보여주니. 그러니까 그 스가의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일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올림픽 그 개최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G7 정상회담에서도 그 일본 측에서는 그러니까 스가 입장에서는 그 올림픽 가지고 계속 칭얼댔는 격이 됐는데 그 성명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지막 한 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선수단을 파견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파견하는 방식으로 뭐 지지한다 이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선수를 파견한다는 것과 참가하겠다는 것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외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명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게 아니에요. G7에서. 그러니까 스가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G7 정상회담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G7 그 성명서에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한다는 이게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빠져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하고 우리랑 생각이 다른 지점이에요. 우리는 보내지 맙시다. 일본하고 싸웁시다 하잖아요. 대통령이 외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꼴 보기 싫어도 스가와 만나서 대화를 풀려고 해. 그 차이가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차이 같은 건데 요거를 걷어차고 있으니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일본이 자기들 발등 찍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존재감이 미미한 나라일 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모두 스포트라이트가 G7을 봤더니 스가는 사람들이 그냥 쯧쯧쯧쯧 이런 느낌이고 스가 만날 때마다 마스크 쓰고 회담하고 문 대통령은 주위에 몰려들었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고 지켜세우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은 망하는 추세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세대로 가면 일본보다 한국이 더 국제 무대에서 더 강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사실 보시면 그거를 돼요. 스가가 이번 G7에서 저 느꼈을 진짜 거예요. 몸으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뭐 반에서 우등생이고 인기 많은 애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원래 여기는 내 나와바리였는데 근데 자기는 성적이 떨어지고 자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피하고 막 이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인사도 해주고 하니까 본인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유가 지금 왜 냄새는 갑자기 왜 나와요? 아니 근데 정말 괘씸한 게 아니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와서 인사했다 그 워딩이 네. 제가 야후 재팬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걸 또 그대로 우리 조중동이 따라서 헤드라인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네. 진짜 냄새가 났나?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진짜. 참네. 아무튼 속 좋게 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일본 언론들도요. 스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부끄럽다. 그렇게 속 좋게 그러면 되냐. 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서열이 바뀐 거죠. 형님 아우가 바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철없이구는 우리 골룸 동생. 그냥 웃겨서 말도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다 이 개자스가. 아 나 진짜. 아이고 참 얘들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독도의 그림자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싶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